자, 그런데 여러분들 김유신의 가문이 살았던 가야, 이 가야라는 나라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가야 뭐 많은 가야가 있어가지고 사실. 오. 예.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예? 아 저는 그 얘기는 좀 잘 몰라서. 아. 선생님께서 또 설명해 주실 거기 때문에. 예, 많은 가야. 예. 자, 그러면 가야가 대체 어떤 나라였을지 한번 보시죠. 가야는요, 1세기경 낙동강 하류에서 형성된 나라인데요. 몇 개의 가야가 지금 보이고 있죠? 여러 개의 가야 보이고 있죠, 지금. 지금 보면 한 5개 가야가 5개 정도. 그죠? 자, 우리가 네. 가야라고 부르는 나라는요, 이렇게 지금 여러 가야 소국들이 뭉쳐가지고 만들었던 연맹국가입니다. 연맹국가. 자, 그럼 김유신 가면은요, 이 여러 가야 중에서 어느 곳에서 살았을까? 그 김씨니까 김의 김. 금강가야. 금강가야. 이쪽 금강가야? 아닌가? 맞아요. 맞습니다. 바로 이곳 김해 지역을 중심으로 한 금관가야. 금관가야는요, 42년에 김수로 왕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였죠. 그럼 형은 어디예요? 어디예요? 난 김혜김. 김해기. 아니, 할아버지 얘기야 오늘. 할아버지예요? 아니, 할아버지. 왜? 셋째가 태어나면 먼 옛날 할아버지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되겠다. 그럼요. 얘기해야죠. 그럼요. 아들한테. 좋습니다. 얘기해줘야죠. 자, 지금 보여진 이 금관가야 있죠? 이 금관가야는 가야 연맹의 이 초기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크게 성장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자, 그런 금관가의 제10대 왕, 제10대 왕이 김유신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였을까? 이 사람입니다. 구해왕, 뭐야? 김구해. 김구해?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구해왕은 김유신과는 또 어떤 관계였을까? 구해왕은요, 김유신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증조 할아버지. 네, 증조 할아버지. 어. 자, 그런데 이 구해왕이 집권하던 6세기경 이 가야 연맹이 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 위치를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가야는 지금 어떤 나라들과 붙어 있나요, 지금? 신라. 맞습니다. 자, 가야는 이렇게 신라와 지금 국경을 맞대고 있었던 적국이었습니다. 국경을 맞대고 있던 이 신라가요, 야욕을 드러낸 것이죠.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바로 이 가야 연맹의 맹공을 펼치고 있었던 것이죠. 전쟁. 아,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가야 연맹은요, 신라의 총력을 다해 맞서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532년 구해왕이 신라 법흥왕에게 찾아갑니다. 구해왕. 왜 법흥왕에게 찾아갔을까요? 그 뭐 살려달라고 이제 구해야. 구해요? 구해주세요. 아, 구해달라. 와, 조나탄. 구해주세요. 우리 할아버지 전화물. 이름 갖고 놀리는 거는. 아니야 미안하다. 아 미안. 맞습니다. 아 진짜요? 항복하러 간 거예요. 항복하러. 구해왕은요, 가족을 모두 데리고 신라로 가서 무릎을 꿇고 항복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버풍왕은요 구해왕의 항복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구해왕 가족에게 정말 특별한 대접을 했죠. 버풍왕은요 구해왕과 가족들을 신라 진골 신분으로 살도록 했습니다. 진골, 네, 진골. 네, 신라에는 골품제라고 하는 독특한 신분제가 있었어요. 골과 두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신분제는 혈통에 따라서 이 등급을 구분하는 것이었죠. 이 골은 이제 왕족에 해당되는 신분층이고 두품은 귀족들이나 일반 평민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해왕이 진골이 되었다라는 것은 금강가의 왕족 출신으로서 신라에도 왕급에 해당되는 그런 신분을 보장받은 것이죠. 엄청 와. 배려해 네, 준 아니, 거네요. 그러니까 엄청 매료해 준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자, 그렇게 가야 왕족으로서 예우를 받아 신라 진골이 된 김유신 집안. 자, 그건 곧요 신라에서 왕실의 친인척에 버금가는 대우를 받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후 남은 여러 가야도 차례로 신라에 병합되죠. 그렇게 가야 연맹은 역사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가야 혈통으로 태어나 무럭무럭 자란 김유신. 자, 이 김유신의 이름이 역사에 다시 등장한 거는요 15살 때입니다. 그 후 만노군에서 수도 경주로 와서 살던 김유신은요 신라의 이 집단에 들어가서 두각을 나타내죠. 자, 이 집단은 바로 화랑도. 화랑도는요 신라 청소년들이 무예와 학문을 익히는 신라의 인재 양성 기관이었죠. 그러다가 유사시에는 전쟁에 참전해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김유신이 바로 이 화랑이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화랑 김유신은 역사에 어떻게 표현되고 있을까요? 기록으로 보면요 수많은 낭도가 김유신을 따랐다고 합니다. 그만큼 화랑 활동을 굉장히 잘했다는 것이죠. 와. 자, 그렇게 이 김유신이 화랑으로 두각을 나타내던 어느 날 이 김유신에게 뜻밖의 시련이 닥칩니다. 김유신의 어머니 만명 부인이 갑자기 김유신을 불러다 앉혀놓고요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만명 부인이 했던 말. 지금 내가 가축이나 때려잡는 젊은이들과 어울려 계집을 희롱하고 술집에서 방자하게 놀 수 있느냐? 김유신이 공을 세워가지고 정말 집안과 왕실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기녀에 푹 빠져서 술집에서 놀고만 있다는 거예요. 걱정할 만하네요. 자, 그렇다면 김유신이 좋아했던 이 여인은 누구였을까? 바로 천관녀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천관녀 집에 자주 드나들던 이 김유신. 눈물까지 보이면서 아주 호되게 꾸짖는 이 어머니를 바라본 김유신. 자, 이때 김유신은 과연 그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는 네. 그 집 문 앞을 지나가지 않겠습니다. 역시. 그런데 며칠 후 이 김유신이 다시 술에 취해서 집에 가던 길이었습니다. 따그닥. 집으로 향하던 말발굽 소리가 어느 순간 멈춥니다. 김유신은 말에서 몸을 일으킨 순간
화들짝 놀라지요. 왜였을까요? 정답. 그 말이 기억하고 거기 간 거예요. 맞습니다. 바로 김유신의 말이 자주 가던 천관녀가 있는 곳으로 자연스럽게 갔던 거죠. 진짜? 내리가 잘못 찍혔는데. 자, 과연 김유신은 이때 어떻게 했을까요? 알아요. 뭐 말목자른 김유신 맞죠? 맞죠? 맞나? 맞습니다, 맞습니다. 김유신. 네. 네, 맞죠. 진짜 그 노래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김유신은요 칼을 뽑아가지고 단숨에 말목을 베어버립니다. 이후 김유신은 정말 집안과 나라를 위한 인재가 되어야겠다고 각성했던 것입니다. 저 청관녀 이야기는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나오는 게 아니고 고려 후기의 문인 이인노가 지은 파한집이라는 책에 나옵니다. 그리고 청관녀는 기생이 아니라 종교적인 여사제다라는 이런 이제 견해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김유신이 관계를 단절해야 될 어떤 여성과의 만남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맞습니다. 네. 각성한 김유신은요 단시간에 뛰어난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렇게 집안과 신라의 기대주로 쭉쭉 성장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화랑이 된 지 3년 만인 18살에 드디어 이 자리까지 오릅니다. 이 자리. 바로 화랑을 대표하는 총지도자격인 국선이 됩니다. 그 나이에 네. 아우. 김유신은 35살에 원숙한 장군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신라는요 한강 유역을 더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북쪽으로 영토를 더 확장하려고 했죠. 자, 그러니까 고구려를 선제 공격하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신라가 공격하라고 했던 곳은요 바로 고구려의 요충지 낭비성이었습니다. 신라와 고구려 둘 사이에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자, 의기양양하게 고구려로 향하는 이 신라군, 낭비성에 도착한 신라군은요 돌격하라! 함성과 함께 고구려와 크게 맞붙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승리. 패배합니다. 대패합니다. 야심차게 쳐들어갔는데 패했다. 자, 신라군의 기세가 어떻겠습니까? 완전 꺾이죠. 완전. 얼마나 신나면서 봤겠어요. 그럼요. 신라 장군들은요, 이거 대체 어떻게 군사들의 사기를 올려서 기세를 전환시킬 수 있을까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장수 중 한 명이 전세를 뒤집을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자, 한 장수가 홀로 나서 말을 타고 고구려 진영으로 돌진한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기록으로 보시죠. 김유신이 곧 말에 올라 검을 뽑아들고 참호를 뛰어넘어 적진을 드나들면서 장군을 베어 그 머리를 끌고 왔다. 고구려 진영으로 돌진한 겁니다. 그리고 고구려 장군 한 명의 목을 베어서 들고 온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김유신의 모습을 본 신라군들 어땠을 것 같아요? 이제 기세 올라오죠. 우리의 영웅은 김유신. 다시 최고치로 올라가요. 이 신라군 다시 사기가 끓어오릅니다. 자, 근데요 김유신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기세를 몰아서 군사들과 함께 직접 고구려 진영을 습격합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번에는 승리. 대승. 맞습니다. 고구려군 5천여 명을 전멸을 시킵니다. 와. 그리고 낭비성주의 항복마저 받아냈죠. 바로 이 전투가 장수 김유신의 멋진 데뷔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 이 정도의 활약이면 김유신 장군이 엄청 유명해졌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특히 이 낭비성 전투는 이 한강 유역을 지키기 위한 아주 중요한 전투였거든요. 그 삼국사기의 이 고구려측 기사를 보면 신라 장군 김유신이 낭비성을 깨뜨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당시 신라군에서 김유신은 중간 지도자급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김유신을 대표자로 기록한 거예요. 고구려에서도 김유신의 이름이 떨쳐졌던 것이죠. 이런 모습들은 아마 신라의 젊은 화랑과 무사들에게 아주 추앙하는 모습이 됐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야의 혈통 김유신. 전쟁에 참전해서 김유신은 이렇게 성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647년 1월 선덕 여왕 제위 16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김유신과 김춘추의 정적 기반이 다시 한번 흔들리는 큰 위기가 닥칩니다. 자, 어떤 일이었을까요? 바로 이 사건입니다. 비담의 난. 자, 이건 뭐냐면 비담이라는 인물이 귀족들을 모아서 일으킨 난을 의미합니다. 자, 비담이 어떤 인물이었느냐? 귀족 회의의 우두머리 상대등이었습니다. 자, 이 상대등은요, 당시 신라 최고 관직이었거든요. 지금으로 따진다면 국회의장에 해당하는 엄청난 힘을 가진 그런 자리가 바로 상대등이었습니다. 그런 상대등 비담과 강력한 귀족 세력이 함께 누구를 몰아내려고 한 겁니다. 누구? 선덕여왕을. 선덕여왕을 몰아내려고 한 것이죠. 자, 비담과 귀족들은요, 난의 명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주 불능 선리. 즉, 여왕은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없다는 게 반란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아유. 선생님, 근데 지금 선덕여왕이 왕이 된 지 지금 꽤 오래 한 16년이 지났잖아요. 네. 왜 그때 돼서 이제 와서 뭐 저렇게 안 된다, 여주 불능 선리를 왜 외치는 거예요? 아, 좋은 질문이에요. 왜냐면 이때 선덕여왕이 병을 앓고 병석에 누워 있었거든요. 이게 기회라고 봤구나. 그렇죠. 자, 그러면 여왕이 아프면 그 다음엔 뭘 해야 돼요? 다음 왕을 생각해야 그렇죠. 돼요. 네. 후계자를 정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후계자가 역시 여성이었어요. 바로 선덕 여왕의 사촌 동생 승만 공주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로 바꾸려고 난을 일으킨 거구나. 그렇죠. 비담이 이끈 반란파는요, 난을 일으켜서 차기 여왕의 즉위 자체를 막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왕을 반대하면서 일어난 초유의 반란. 반란군이 승만 공주를 칠 경우, 자, 이러면 김유신과 김춘추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같이 나가는 거죠. 그렇죠. 본인들은 물론이고요, 집안까지 제거당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오겠죠. 자, 그래서 김유신은 반란의 불씨를 끄기 위해 왕실 군대의 선봉에 서게 됩니다. 비담이 이끄는 반란군과 전투를 시작하게 된 김유신.
자, 이 김유신과 비담이 각각 어디에 진을 치고 맞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경주입니다. 이 월성이 신라의 왕궁인데 바로 선덕여왕이 이곳에 있습니다. 자, 그럼 비단의 반란군이 있었던 곳은 어딜까요? 바로 이곳 명활성. 명활성에 있습니다. 김유신은 왕궁인 월성에서 반란파와 맞서고 있는 상황이었죠. 두 진영은 이렇게 대립한 채 수일과 피 튀기는 전투를 계속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비담 쪽 반란군의 기세가요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진 일이 벌어집니다. 우와! 막 함성 소리 나왔을 거예요. 자,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바로 하늘에서 뭔가가 뚝 월성 쪽으로 떨어진 겁니다. 하늘에서. 하늘에서? 보였을까요? 우박? 비? 바로 별똥별. 별똥별이요? 맞습니다. 뚝 떨어진 거예요. 별똥별이. 자, 그런데 이걸 본 비담이 갑자기 씩 웃습니다. 왜 웃었을까요? 약간 이게 하늘이 우리를 돕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약간 있어요. 신호라고 예. 이제. 이거 약간 지금인가? 가자 하고 막 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비담은 자신이 이끄는 반란군을 모아놓고요. 별똥별에 대해서 충격적인 해석을 합니다. 별은 곧 여왕을 의미하는데 별이 뚝 떨어졌으니 여왕이 패한다는 겁니다. 여왕이 떨어진다. 그렇죠. 하늘도 우리 편이라는 메시지로 군사들의 기세를 높이려는 그런 속셈이었던 것이죠. 반란군은요 승리가 눈앞이다. 야, 이건 진짜 하늘도 문을 덮는다. 이길 수밖에 없다고 철석같이 믿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이 소식을 듣게 된 김유신은 또 어땠을까요?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 반란군의 기세를 꺾을 수 있을까 고민 많이 했겠죠. 예. 자, 그런데 이때 김유신 머리에 번뜩 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한밤중이었습니다. 김유신은요 허수아비를 연에 묶습니다. 그리고 묶인 허수아비에 불을 붙이죠. 그리고 병사들 몰래 하늘로 띄웁니다. 자, 멀리서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별처럼. 그렇죠. 별이 떠오르는 모습으로 보이겠죠. 김유신은 그걸 보면서 자신의 군사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자, 보라, 어젯밤 떨어진 별이 다시 하늘로 올라간다. 병사들의 사기를 한순간에 끌어올릴 계책을 동원한 겁니다. 그 효과 어땠을까요? 이건 통했을 것 같아요. 통해요. 완전 좋았을 완전 것 같아요. 통했을 것 같아요. 이 당시 이거 무조건 통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요 전세가 한 번에 뒤집힙니다. 왕실 병사들이 하늘은 다시 우리 편이다 라고 믿게 된 것이죠. 김유신이 이끈 왕의 군대는요 이 기세를 몰아서 비담이 이끈 반란군을 제압합니다. 야, 성공한 거예요. 김유신은요 주동자인 비담 등 귀족 30명을요 참수형에 처합니다. 그렇게 열흘 넘게 지속된 비담의 난은 드디어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비담의 난이 막을 내리고 신라는 새로운 여왕의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반란 중에 선덕여왕이 승하하고 승만공주가 왕위를 이었거든요. 진덕여왕입니다.